3기 4강 형식적 경매 투자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치권하고요. 이제 형식적 경매하니까 우리가 지난 이 3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실질적 경매 아니십니까? 그 담보권 실행에 의한 임의 경매 또는 이제 판결문 등 집행 건원에 의한 강제 경매. 이게 이제 실질적 경매.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 4강에서는 형식적 경매하니까 종류가 대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근데 그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금액이 정당하다면 낙찰자는 그 유치권자의 채권액을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찰자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액을 정당한 채권액입니다. 변제하지 않았을 적에는 유치권자는요, 유치 목적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이게 형식적 경매거든요. 또 하나 더 뭐냐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즉, 이게 그전에는 지분을 낙찰받아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를, 물론 이제 지분을 낙찰받은 그 이후에 그 타지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는요, 지분을 쪼개는 방법이 현물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현물 쪼개는 게 뭐다? 그러니까 땅 같은 경우는요, 분필, 칠판에 쓰는 분필이 아니고요, 필지를 나눈다는 겁니다. 지적도상에 필지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현실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니까 일단 현물 분할인데, 그런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게 있잖아요. 어떤가 하니까 아파트 같은 게 주거용 부동산 아니십니까?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았다 그러는데 어떻게 현물로 어떻게 딱 땅처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있다 없다? 없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러했을 적에 경매 분할을 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 일단 그 형식적 경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형식적 경매 종류 중에서 하나인 이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였을 경우에 그것 대비해 가지고요. 그럼 그 전 단계를 해가지고 유치권이 뭐이며, 이것도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2기 라이브 방송을 쭉 보니까 제가 유치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기 때는 오늘 4강이죠. 4강, 5강, 6강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치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유치권자가 다시 경매를 붙였을 경우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법을 조장 안 합니다. 불법 조장할 이유도 없고요. 불법 조장해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실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매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치권이 신고되었다.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집을 말이지, 내 돈 들어가지고 집을 지어줬는데 저 인간이 말이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 저 인간이 말이지 공사대금을 안 준단 말이지. 그럼 유치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그 물건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낙찰자조차도 말이지 공사대금 안 준다 이거지. 그럼 유치권자 슬슬 머리에서 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열 받으면 어떡합니까? 확 해가지고 유치권이 해가지고 유치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또 민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규정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잘 간파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꿀로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해석해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그런 글귀를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보면요, 이 인터넷상에 일반 개인이 운영한 블로그 이런 데 보면 말이죠, 유치권 하니까 말이지, 거의 허위 가짜가 많다 그러는데,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진짜로 많이 있다니까. 어떻게 자기네들이 현장도 안 가보고 그냥 무조건 가짜라고 그래. 참 대단히 참 몰지각하고 참 무성의한 그런 글들, 그런 글을 자 개인 블로그에도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유치권이라는 것은 진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좋다 이거죠. 나는 좋아, 내가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유치권이 가짜라 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아버렸어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근데 받고 나서 어이구 유치권자 만나보니까 어머야 이게 진짜 유치권이네. 그럼 낙찰자는 어떡한다?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제5항인가요? 그거 보면 유치권자 채권의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주게 되면 나는 엄청 마이너스가 된다. 이랬을 경우는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주면 마이너스 된다면 못 주는 거지요. 그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용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 유치권 자꾸 자기 공사당 채권을 돌려달라고 그러네요. 내가 나중에 뒤로 돌아서가 조사해보니까, 야, 저게 진짜네? 근데 내가 만약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주게 되면, 아이고, 나는 완전히 쪽박 잡버리네? 그럼 어떡하지? 내가 쪽박 안 차기 위해서 어떻게?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못 주는 거지. 그럼 내가 안 줬을 경우는 만약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인데, 안 줬다 이거죠. 안 줬을 경우는 그땐, 우리 지금부터 이걸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정시장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모든 게 지분경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도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보존금액을 낙찰자 인수해야 된다. 그런데 낙찰자 주머니에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한다? 못 준다.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줬어요. 이래왔을 경우에 누가 열받지? 임차인이 열받는다. 이 건도 유치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 받았다. 근데 유치권자 돈 달라고 그런다. 돈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자, 건축업자가 말이죠. 확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으면 어떡한다 하더라.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경매를 붙인다. 경매를 붙였을 적에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냐? 유치권 있는 물건 낙찰받은 사람이거든요. 요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버린다면 최소한도 말아먹는 경매 투자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한번 경매를 한번 해보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잔머리 굴리는 거지요. 잔머리, 나이 들면 들수록 잔머리 굴리면 좋아요. 머리 굴리면 이게 좀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치매 안 걸린다니까요. 나이 못다 해가지고, 은퇴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고 뭐 앉아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치매 빨리 와버립니다. 안 됩니다. 이거 항상 머리를 굴리자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굴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유치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로 일단 제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잠깐만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조정을 조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자, 다 펼쳐놔야겠죠?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한번.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이 이제 4강이지요. 4강에 이제 오늘이 2023년 7월 24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참, 7월달로 다 지나갔지요. 후딱 지나갑니다. 그냥 보면 막 후딱 지나가 버리냐. 정말로 눈 깜짝할 새입니다. 예. 제가 또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제가 4학년 때 40대 50대 때는요 저만큼은 나이를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이구 이렇게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말이죠 좀 젊으신 분들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해가지고 어쨌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재택합니다. 예. 이렇게 하셔야지만 노후가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씀 드리면서, 이거 보니까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이 이제 경매 종류 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실질적 경매 해가지고요, 뭐 임의경매, 강제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이제 언급 안 했습니다. 이건 몰랐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요, 형식적 경매 하니까 소멸주의 또는 뭐 인수주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해가지고 1번에 보니까 유치권에 의한 경매, 2번에 보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 경매, 이게 이제 경매 분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요. 타지분권자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봐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를 경매 붙인다더라.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하나 보게 되면요. 함부로 경매 분할을 하지 말아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판결이 하나 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분을 낙찰받은 그 이후에 타지분권자와의 또 원만한 협상은 뭐 일단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까지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게 원래 이게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분할할 적에는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현물 분할이니까 쪼개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낙찰받았다. 이게 안방 2분의 1 낙찰받았다. 안방 2분의 1만큼 벽을 올릴 겁니까? 아니잖아요. 욕실도
빡 반 쪼개가지고 요건 내 거, 요건 네 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경매 붙여야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경매 붙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법은 똥꼬지 피우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 안에 판사들이 말이지 현실을 모르는 그런 판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봐가지고요. 이 형식적 경매하니까 대표 주자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물 전부 경매는요. 또 우리가 다음 회차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인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앞서서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 해가지고요.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이제 칠판으로 살포시 이동을 해가지고요. 지금부터 재미없는 내용입니다. 예, 재미없는 내용인데도 일단 제가 조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유치권 하게 되면요. 유치권. 한자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건가요? 유치권. 옛날에도 방송할 적에 칠판에다 한자로 쓰니까 왜 한자로 쓰냐고 막 그냥 댓글로 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무서워요, 봐가지고. 강의는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그 한자 쓰는 것도 제 마음대로 하면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시비 걸지 마. 아우, 진짜 짜증나. 예? 그러니까, 그런데 시비 걸지 마시고, 방송 내용에나 집중하시란 말이야. 예? 그렇게 하시고요. 유치권 하면 유치권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학원에서 이제 소위 뭡니까? 시계 수리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계 수리비다. 다음에 세탁소에 가서 옷 있잖아, 옷 수선비. 예? 자동차, 차 수리비. 이런 걸 일종의 유치권적인, 유치권으로서 어떤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특정 물건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특정 물건으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 있단 말이죠. 채권이 있으면요.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채권자는요. 그 채권자는 채권입니다. 그 채권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특정 물건입니다.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은 물에 인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 만약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무슨 말인고 해가 눈을 끔뻑끔뻑 하실 거라고. 저도 어려운 거 막 설명드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하자,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시계 수리비, 옷 수선비, 차량 수리비 이렇게 언급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계 수리비를 이제 비유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 시계가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시계가 고장났는데 이게 특정 물건이 뭡니까? 시계잖아요, 시계. 그죠?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저는 시계 수리해주는 사람한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시계 수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시계 좀 수리해주세요 하면 시계 수리업자 입장에서는 시계 수리비가 어떤 채권이잖아요. 그죠? 예를 제가 시계를 수리를 의뢰했다 하더라. 그럼 시계 수리업자 입장에서는요, 시계 수리비가 안종인한테 받을 채권이야. 야, 그럼 내가 이거 시계 수리하는데 10만원 들을걸랑? 10만원 줘. 10만원 줘.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채권자는 누굽니까? 시계 수리업자입니다,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시계 수리업자입니다, 업자. 업자는 채권이니까 시계 수리비죠, 그죠? 시계 수리비를 누구로부터? 시계 수리를 의뢰한 안종인으로부터 회수할 때까지 시계를 꽉 잡고 있어야 돼. 돌려주면 안 돼요. 돌려주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안종인이가 했다 해가 시계 수리비를 딱 갖다 주면은 시계라는 특정 물건을 안종인이가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계 수리업자하고 안종인하고 되게 친해요. 아주 그냥 동네 친구야. 이러다 보니까 안종인이가 말이죠. 약간 사기 기질이 있어가지고 시계 수리업자한테 가가지고 여봐 친구야. 나 지금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당장 시계 좀 줘봐봐. 나 지금 시계 수리비 내일 갖다 줄게. 그러니까 시계 줘봐봐. 그러면 시계 수리업자도 그래. 젊어 저건 이 동네 오래 사귀었으니까 그냥 시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리된 시계를 안종인한테 뚝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시계 점유는 뭐다? 시계 수리업자 손아귀에서 안종인이 앞으로 왔죠, 그죠? 그러면
시계 수리업자는 뭐다? 그 순간부터 점유를 어떻게 됩니까? 점유를 상실해버렸잖아요. 그죠? 점유 상실하게 되면요. 유치권 빠이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시계 수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말이지, 너를 믿고, 시계를, 그래, 잠깐 줬는데 말이지, 이 인간아 말이지, 너 시계 수리비도 안 주냐? 그럼 다시 점유 회복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유 회복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상실했잖아요. 상실했다는 시계를 안중에는 줬는데, 야, 시계 빨리 나한테 가져와. 점유에 대한 상실한 것을 다시 회복,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동산 또 이게 뭡니까? 준부동산이잖아요. 차량 같은 건 준부동산인데, 이런 것 말고 이제 부동산. 우리는 경매니까 부동산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가니 보니까 이 집을 지었어요. 신축을 하는데 건축업자가 갑이라 합시다. 그리고 건축주를 A라 하자. 그럼 A하고 갑 간에 있어가지고 뭐 계약서를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1층 올라갈 때마다 공사 비용 줄게. 아니면은 집 다 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분양 딱 끝난 다음에 공사 대금 정산하자. 이런 식으로 갑과 A가 서로 약정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A와 약정할 적에 야, 우리 집 다 지은 다음에 그 대신 공사 대금은 네가 이 사람은 너 거래처 아는 데 많잖아. 그래서 끊어주고 전부 다 자재에 가져와서 집 다 지어봐봐. 짓게 되면 그때 나중에 분양 다 끝나고 나면 줄게. 그럼 건축업자는 뭡니까? 건축업자 갑은 A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공사 대금에 대한 반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채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말이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건축주가 A고 말이지, 건축업자가 이제 갑인데, A 사람이 말이지, 그냥 집은 다 짓는데 공사 대금도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건축업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특정 물건이 요게 특정 물건이잖아요, 그죠? 내가 내 돈 가지고 이 집을 지었다 이제. 특정 물건 하니까 특정 물건 하면은 건물이고, 그죠? 특정 물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 하면 뭡니까? 공사 대금이잖아요. 공사 대금인데 이 A라는 이 인간이 안 주는 거야. 그러면 갑 입장에서는 뭐다? 자기의 공사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다 봐가지고 이런 특정 물건을 어떻게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점유를 하는데 이 점유도 보면요, 직접 점유도 있고요, 간접 점유도 있어요. 직접 점유는 뭐냐 하니까 건축업자 갑이 직접적으로 이제 24시간 동안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공사대금. 요 며칠 전에도 뉴스 났습니다 보니까, 건축업자 이분들이 말이지, 그냥,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뭐 밥 같은 경우 말이지, 밑으로, 1층으로 내려가지고, 짜장면 같은 거 배달해가지고, 건으로 올려서 먹고 있더라고. 뉴스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건축업자가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간접 점유는 뭐냐, 이게? 갑인데, 갑의 직원인 그러니까 직접 점유는 건축업자 갑이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고, 간접 점유는 뭐다? 갑의 직원인 을이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유라는 것은요, 이게 24시간 내내 물건 깔고 앉아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점유라는 의미는 뭐지? 그러니까, 요 점유라는 의미는 뭐다? 이 건축업자, 이 갑이잖아요, 갑. 이 사람의 점유하는 부분이 갑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면, 갑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건장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출입구에 어떤 이제 시건장치를 갑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점유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렇듯이 보니까 특정 물건 하니까 어떤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공사대금 채권을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회수할 때까지 특정 물건을 점유를 딸깍 하게 되면 그때 뭐다? 유치권이라는
그런 권리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권이, 자,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치권은 이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것만 이해하시면요. 그냥 끝나야 끝나. 더 필요가 없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잠깐만요. 아, 이거 제가 위에 단추 하나 풀게요. 딱 조여놓으니까 원래는 단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풀면 안 단정하잖아요. 그래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구합니다. 그럼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봐가지고 말이지.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잖아요. 업자. 이 사람이 건축 준대. 공사대금 안 주는 거야. 안 준 상태에서 이게 꽉 해가지고 경매가 넘어와 버려, 경매가. 경매가 넘어왔다. 누가 경매 집어넣냐? 다른 채권자가 경매 집어넣었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봐가지고 이거 누가 낙찰 받아버렸어. 봐가지고. 이게 B라는 사람이 토지건물 일괄 경매 매각이니까 B가 토지와 건물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B 입장에서 보면은 경매 정보지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지 무슨 뭐 공사대금 얼마나 해서 유치권 신고를 하여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 경매 정보상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B가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갑이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가짜 같아. B 입장에서 봐가지고 그냥 에이 해가지고 그냥 유치권에 대해서 크게 어떤 신경을 안 쓰고 쓱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나서 쓱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어머야 갑 이 사람의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진짜더라 이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B가 낙찰을 받고 나서 갑 이 사람의 유치권에 의한 공사대금 채권을 조사해보니까 어이야 가짜다. 그러면 B 입장에서 엄청 좋잖아. 완전 오케이죠. 오케이. 아주 좋아요. 근데 두 번째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둘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가정 1번을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주거용 부동산의 임차인도요, 정말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전입신고만 덜렁대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진짜 임차인이길 바라야 됩니다. 또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짜 같은 경우는 징징거리기 위해서 이사비용 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참 지저분한 인간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치권 신고했는데 가짜다 그러면 그런 분들 제발 좀 똑바로 살아 진짜. 있죠. 그래서 근데 진짜 유치권자야. 우리는 진짜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럼 B가 낙찰 받고 나서 뭐야 진짜네. 야 근데 진짜다 이랬을 적에다 딱 또 둘 중에 하나잖아. 뭐 이 사람의 갑업자 이 사람의 공사대금이 얼마야?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봐가지고 B라는 사람은요 갑한테 1억을 준다. 주면 끝나버려잖아요. 그죠? 갑은 뭐다? 나 이 집 공사대금 채권 1억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근데 B 당신이 이 물건 낙찰 받았으니까 당신 나한테 1억을 줘란 말이지. 그 B가 알았어 1억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갑이라는 건축업자가 이 물건을 점유라고 했죠, 그죠? 점유라고 했는데 점유를 이전 받아버리잖아. 1억 주면서 점유 또 한번 동시 이행입니다. 1억 주면서 근데 줄 때 빨리 이제 방 빼. 근데 봐가지고 저 갑에 주장하는 공사대금 이거 1억을 만약에 못 준다 했을 적에 그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업자인 갑, 이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갑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막 1억이다, 1억을 주고 한번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잖아요.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거짓말합니다. 사람이 암만 착하대요. 돈이 없으면 돈이 거짓말하는 거면 사람 나쁜 사람 된다니까. 1억을 못 준다. 갑한테 1억을 B가 못 준다 했을 적에 그때 갑은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 확 돌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갑은 뭐다 봐가지고요. 이걸 경매를 붙인다. 경매 신청하잖아요. 경매 신청하는데 갑은 뭐다 토지금을 전부를 경매 신청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땅은 경매 신청하면 안 되지. 왜냐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떤 물건입니까? 특정 물건은 어떤 거예요? 이 건물이죠.
건물로 인해서 발생된 채권하니까 공사대금 채권이니까 지금 건물만 경매 지불하지. 땅은 뭐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뭐 무슨 저기 땅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사대금 채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만 경매가 넘어왔다. 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건물만 경매가 넘어왔다 하더라. 이러했을 적에 B 입장에서는 과연 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못 줬을 적에 갑은 과연 갑은 이 물건 점유하고 있어요. 건물을. 과연 이걸 어떻게 갑이 나올 것인가? 요걸 이제 B라는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생각하니까 돈 못 주면 상대방에서 뭐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일단 강제집행 들어오잖아요. 돈 못 줬으니까. 돈 못 줬으니 강제집행 들어온다더라. 이러한 사실관계 B라는 사람이 딱 알았을 적에 B는 뭐다 이게 지가 낙찰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빡 취해버린다. 어떤 조치를 딱 취하게 되면은 그때는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또 하나 더 이러겠습니다. 유치권이 있는데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네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서 유치권이 소멸되는 그 사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대표주자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면요. 예를 들어 유치권자 이 사람이 이 갑은 건축업자는 게 유치권자잖아요. 자기 공사대금 1억 원인데 1억 원인데 B라는 사람이 유치권 1억을 안 주니까 그럼 갑은 어떻게 지가 유치물 하니까 유치물은 뭐다?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업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유치물입니다. 유치물. 그러면 이 유치물을 경매를 붙인다? 경매 붙였지? 그러면 당신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 1억이야. 근데 이거 경매가 진행되니까 어쨌든 누군지 몰라도 이 건축업자 갑이 사람이 경매를 취하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경매는 계속 진행될 거 아닙니까? 계속 진행돼요. 봐가지고 계속 진행된다더라. 그런데 봐가지고 1억인데 어이구야 경매 결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한 1,0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아갔어요. 응? 자기 공사대금 1억인데 1,000만 원밖에 여기 있으면 1억이라는 게 좀 금액이 작으니까 10억을 하게 10억. 자기 공사대금 10억인데 1억밖에 배당 못 받아갔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기는 9억이라는 공사대금을 회수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 9억이라는 공사대금 채권은 이 부동산과 관계없이 경매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 순간부로 9억 원이라는 잔여 공사대금 채권은 빠이빠이해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 하나가 유치권자 유치물을 경매 신청한 경우. 따라서 이게 제가 또 만약에 한 10여 년 전에 제 다음 카페에서 형번하고 할 적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입찰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봐가지고 일단 들어간 낙찰을 받으시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서 너무 막 심각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물론 현장 가보게 되면요 막 플랜카드로 막 붙여놨어요. 유치권자랑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못할 게 없다 하면서 밑에도 막 휴대폰으로 막 적어놨거든요. 거기다 전화 한 통화 해가지고 도대체 당신 공사대금 채권이 얼마나 이 정도 뭐 있으면 알아보고 없으면 그냥 알아보지 마시고 물건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대신 시간과 자금적인 측면에 좀 여유가 있으시지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으면 아무래도 대출하는데 조금 이게 장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시간적인 측면, 자금적인 측면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럼 됐습니다.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요래요래요래한 조치를 딱 취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계시보시라고. 그러면 유치권자 이분이 어떻게 속칭 똥줄 타는 거야 봐가지고 낙찰자 저 인간은 말이지 낙찰 받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얼마나가 이게 협상 딜이 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딜도 안 들어오고 저 사람 모르게 요래요래한 어떤 조치를 딱 취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말이지 낙찰자만 유치권자만 막 팔짝팔짝 뛰고 뭐 환장해버립니다. 그러한 식으로 조치를 취해놔야지만 제 생각인데 전 그렇습니다. 오늘도 방송하기 전에 말이죠. 경매물 정보지를 보니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이 상당히 꽤 많이 솔창이 현재 앞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그런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아무런 그런 마인드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무대뽀로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한번
지 대가리 깨지지 뭐 맞잖아요, 그죠? 대가리 깨지면 누가 아픕니까? 본인만 아프지 뭐 뼈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 낙찰받은 상태에서 그 뒤에 어떻게 요리한 조치에 대해서는요 3기 4강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4강 3기 4강이네. 네, 죄송합니다. 3기 4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